1456년 6월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 조선의 국문장에는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형틀에 묶여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눈앞의 왕을 향해 비웃음을 날리던 남자들. 우리는 그들을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륙국이자 가장 위대한 저항으로 기록된 사건. 숙부인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계유정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충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의한 권력 앞에 선 지식인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비극의 시작은 능력과 명분의 충돌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차남 수양대군, 그는 탁월했습니다. 무예에 능했고 정치적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반면 왕위에 오른 조카 단종은 너무 어렸습니다. 수양대군은 생각했습니다. 어린 왕이 신하들에게 휘둘리며 나라를 망치느니 내가 왕이 되어 강한 왕권의 조선을 만드는 게 옳지 않은가. 일견 타당해 보이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집단, 집현전 학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왕이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세종대왕이 아끼고 아꼈던 천재들. 그들은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자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서슬 퍼런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불의로 얻은 권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들은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장에서 세조를 처단하고 유배간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거사 직전 함께 모의했던 김질이라는 자의 배신으로 모든 계획이 발각되고 맙니다. 세조실록에는 이날의 국문 장면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역모 사건의 죄인들은 고문에 못 이겨 살려달라고 빌거나 억지 자백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육신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장 앞권은 성삼문과 세조의 대화입니다. 세조는 성삼문을 회유하고 싶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천재를 죽이기 아까웠던 것이죠. 네가 내 녹봉을 먹지 않았느냐? 내 쌀을 먹고 살면서 어찌 나를 배신하느냐? 그러자 피투성이가 된 성삼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으리의 녹봉을 한 톨도 먹은 적이 없소. 내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오. 당신이 준 쌀은 창고에 그대로 쌓여 썩어가고 있을 것이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호칭입니다. 성삼문은 끝까지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고 나으리라고 불렀습니다. 왕을 왕 취급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삼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멸이었습니다. 화가 난 세조가 달궈진 인두로 성삼문의 팔을 지지라고 명령합니다. 살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뼈가 드러났지만 성삼문은 태연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쇠가 식었구나. 다시 달궈오너라. 또 다른 천재, 박팽년의 일화도 기가 막힙니다. 세조는 박팽년의 재주를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이라도 내게 항복하고 뉘우친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며 은밀히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박팽년은 거절합니다. 세조가 묻습니다. 너는 나에게 신이라고 칭하며 장계를 올리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신하가 아니라고 하느냐? 박팽년이 답합니다. 나는 상왕의 신하이지 나으리의 신하가 아닙니다. 내가 올린 글을 다시 보십시오. 세조가 급히 박팽년이 올린 서류들을 가져와 확인해보니 신하 신자를 써야 할 자리에 아주 교묘하게 클거자를 써놓았던 것입니다. 꼼꼼하고 치밀하게 그는 단 한 번도 마음속으로 세조를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 비극을 더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종시대의 또 다른 천재 신숙주입니다. 신숙주는 성삼문과 함께 훈민정음을 창제한 절친한 친구이자 라이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신숙주는 세조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현실을 택했습니다. 이미 권력은 넘어갔고 나라를 위해서는 유능한 세조를 돕는 게 맞다는 논리였죠. 취조실에서 성삼문은 묶여있고 신숙주는 세조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성삼문은 친구 신숙주를 노려보며 일갈합니다. 숙주야, 세종대왕께서 승하하실 때 어린 세손을 부탁한다고 하신 말씀을 벌써 잊었느냐?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실록은 이때 신숙주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패자 성삼문과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지만 친구 앞에 고개를 숙인 승자 신숙주. 역사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결말은 참혹했습니다. 세조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사육신 본인들은 거열형을 당했고 그들의 아버지, 형제, 아들들은 갓난아기까지 모조리 처형당했습니다. 멸문지화였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남겨진 여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사육신의 아내와 딸들을 공신들의 노비로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문가 여인들이 하루아침에 원수들의 집에서 시중을 드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성산문의 아내는 관비가 되어 평생을 침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정의를 외친 대가는 이토록 가혹하고 처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한 세조는 행복했을까요? 야사와 여러 기록들은 세조가 평생 죄책감과 악몽에 시달렸다고 전합니다.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 세조에게 침을 뱉었고 그 자리에 끔찍한 피부병이 생겨 평생 고름을 흘리며 살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지만 말년에는 불교에 귀의하며 자신의 업보를 씻으려 몸부림쳤습니다. 피로 뺏은 왕좌는 그에게 영광이 아니라 가시방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00년 뒤 역사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숙종 때에 이르러 조선 조정은 사육신을 복권시키고 그들의 충절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결국 승자인 세조가 아니라 패자인 성산문과 박팽년의 정신을 옳은 것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신숙주의 후손들은 대대로 벼슬을 했지만 사람들은 쉰 녹두나무를 변절한 신숙주의 이름을 따 숙주나물이라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물론 이는 민간의 속설이지만 민심이 그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죽음으로 왕을 거부했던 사람들, 사육신. 그들은 바보였을까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세조에게 협력했다면 자신도 살고 가족도 지키고 그 뛰어난 능력으로 조선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정치가 현실이라 해도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무너지면 그 세상은 가짜라고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효율과 이익이 정의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차가운 인두 앞에서도 쇠가 식었구나라고 웃으며 자신의 신념을 지켰던 성산문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역사는 묻습니다. 당신은 눈앞의 이익을 쫓아 고개 숙인 승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영원히 기억될 당당한 패자가 되겠습니까? 세조가 죽인 것은 성산문의 육체였지만 성산문이 지켜낸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자존심이었습니다.